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가 쏟아져가지고 네. 쫓아가기가 지금 벅찰 지경인데 오늘 좀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보도인데요. 뉴스토마토가 선도적으로 계속 추가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재석 기자께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 보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근데 지금만 몇 주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뉴스토마토가 그 핵심적인 그 문제의 텔레그램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갖고 있다면 지금쯤이면 공개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태까지도 안 하는 것을 보면 그 주변적인 것들 물론 주변적인 것들이라고 하지만 보도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명태균 씨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도는 유의미하나 그 핵심 내용 즉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역구를 김해로 옮겨라. 그렇게 하면 지역 정책으로 당신을 뒷받침해 주겠다라는 예. 메시지를 보냈다는 그 지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점도 없잖아 있는데 근데 지금 하나 변수가 생겼죠. 그러니까 저도 이 사안을 이제 계속 날마다 이제 챙겨 보니까 그 결정적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알파벳 E 씨가 국감장에 서겠다라고 밝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지금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국감장에 공개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즉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확보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확보하지 않은 채로 보도를 한 것이라면 이해될 수는 있죠. 만약에 그 육성 내용이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정리를 하면 그 계속 추가 보도를 이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찌 보면 물증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텔레그램 어떤 캡처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알파벳 E 씨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줬다라는 스피커폰으로. 명태균 씨와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 오빠한테 전화 왔죠? 뭐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지만 이런 음성 파일. 이 두 가지가 이제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 예. 핵심적인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예. 근데 지금 이재석 기자 말씀대로 추후에 국정감사장에서라도 공개가 되느냐 마느냐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일단 중간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최초의 이제 보도의 줄기는 공천 개입 의혹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약간 좀 그 뭐랄까 확장이 되면서 명태균 씨 쪽으로 좀 어떤 그 초점이 이동해 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되게 보도가 조각조각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취재를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명 씨랑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이제 뭐 오마이뉴스 보도긴 하지만 뭐 여권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명 씨랑 뭐 연관이 있다. 뭐 그쪽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를 썼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좀 주목할 거는 명 씨가 이제 정치 브로커처럼 접근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 그 이상을 넘어서 무언가를 했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정말로 대가성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었는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국정감사에 그 이 씨가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적어도 이 보도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각조각들이 하루하루 나오는 그런 양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경험으로 놓고 보면 보통 특정 언론이 어떤 특종을 터뜨려요 단독으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프리미엄을 이제 구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풀려버리면서 다른 언론사도 취재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뭔가 그 단독을 캐내는 이런 양상을 빚는 게 이제 통상적인 어떤 흐름인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다른 언론사들도 지금 뭐 현재 보내서 계속 취재는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들리고는 있지만 다른 언론에는 단독 보도는 거의 나오질 않고 있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죠 일견. 왜냐하면은 그 지금 뉴스토마토의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 명 씨와 10년간 일했다가 김영선 전 의원실로 넘어갔다라는 그 보좌관 출신의 알파벳 E 씨의 어떤 자료, 증언 이거를 가장 중심에 놓고 지금 보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뉴스토마토 말고는 다른 언론사들하고는 교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거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른 언론사들이 동참하여 별도의 유의미한 특종 보도를 내려면 뭐 그 문제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먼저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어떤 육성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어떤 결정적인 물증 자료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 속도를 따라가긴 힘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점인데요. 결국은 이 취재의 고리가 알파벳 E 씨이기 때문에 E 씨가 이제 다른 언론과 접촉해서 추가로 뭔가를 증언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알파벳 E 씨가 이제 뉴스토마토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창구를 이쪽으로만 좀 설정한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보도의 경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이종호 씨하고 김건희 여사의 그 번호 간에 뭐 40회에 걸쳐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통신 내역이 공개가 됐고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됐고 신문조서 내용까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것이 검찰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지금 자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사 자료가 보도되는 건 맞고요. 네. 다만 그 출처가 그러니까 언론사에 제공한 출처가 검찰일 가능성이 1번 또 그 피고인들 측일 가능성, 피고인 측일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피고인 측에서도 이제 방어 논리를 펼쳐야 되니까 그 수사 자료나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법정에서 그것을 취득한 그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언론사에 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네. 이 이론상으로 두 번째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이 두 번째 가능성을 점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지금 그 먼저 풀려야 되는데 첫째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수사 기록으로 증거물로 법정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어떤 피고인 어떤 변호인이나 이런 쪽에서 이거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김건희 여사 기소권이라면 당연히 증거물로 수사 기록으로 제출을 하지만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 일부 자료는 뭐 법정에서 아예 공개가 안 됐던 자료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 법정에 제출 안 해도 되는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이게 특정 피고인이나 특정 피고인의 변호인만이 한 사람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지 내용은 2차 주포 김모 씨 관련이고 어제 나왔던 그 이 4,700만 원 이야기는 1차 주포 이모 씨 건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두 번째 가능성을 점치려면 여러 명의 피고인이 합심을 해서 공동 작업을 해가지고 언론에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가설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 현실 가능성이 이렇게 높으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 오히려 전직이든 현직이든 검찰 라인에서 이게 지금 나왔을 가능성을 오히려 더 이제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일단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러면 배경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출 제공한 주체가 검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수사관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왕왕 아주 드물지만. 근데 이제 어떤 경우건 검사건 수사관이건 이런 내밀한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죠. 예,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만약 맞다면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맞다면 그래서 JTBC가 취재를 잘한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왜 제공을 했느냐라고 본다면 이 제공한 쪽에서는 지금 검찰이 결론을 조만간 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다음 주에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그럼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제 압박하려는 어떤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바로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직에서 만약에 이게 나온 거라면 그 가설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용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창수 지검장한테 이걸 뭐 보고하고 아니, 유출했을 수는 없잖아요. 보고가 아니죠. 지금 반복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 최초 유출에서 이창수 지검장 모르게 했다고 치더라도 예.
그럼 당연히 이창수 지검장 입장에서 그 다음에 단속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누구야 했겠죠. 예. 근데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예. 그 점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처음에 덩어리로 줬을 수도 있죠. 아예 뭉터기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확인 취재를 또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JTBC 입장에서는 그 덩어리를 조각조각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조각조각으로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검사나 수사관이 줬다면 덩어리를 준 거죠. 처음에 이제 아예 예. 통으로. 처음에 아예 통으로 줬다면 이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최초 보도는 40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통신 내역인데 그렇죠. 이때는 JTBC 단독이 아니었어요. 한국일보가 같이 보도를 했어요. 아, 그랬나요? 전 예. JTBC 단독으로 알고 아닙니다. 있었는데요. 1차는 그거는 JTBC도 보도했고 한국일보도 같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한국일보 보도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것이죠. 아니, 물론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 뭐 조각조각 줬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제가 배경이 정말로 궁금하다고 보는 게 수사팀 교체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수사팀 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직 수사팀이 지금 엄플을 하고 있다면 이 배경이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교체됐던 이전 수사팀에서 만약에 흘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이건 검찰 안에서 이건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이 가능성까지.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검찰 조직이 지금 이 모든 전제는 검찰이나 검사나 수사관이 유출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같이 보도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일보 보도는 안 나오고 JTBC 보도는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꼭 또 지금 검찰 쪽에서 조각조각 흘려주고 있다라고 자동적으로 입증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통상적으로는 덩어리로 주거든요. 통상적으로 덩어리로 주고 그거를 확인 취재하거나 좀 이렇게 주변 취재를 해야 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각조각 나눠서 보도하는 형태가 많은데 모르죠. 뭐 근데 이거는 다 뭐 취재진이 아니고선 다 이게 상상의 영역이라 아무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검사나 수사관 전직이든 현직이든 검사나 수사관이 이 자료를 언론에 흘려준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도는 명백하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소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 환기 작업이다. 여론 정지 작업이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노지민 기자는? 이게 그 수사기관 발의라고 단정했을 때 좀 볼 수 있는 게 대비가 되는 게 JTBC 보도도 있고 SBS 보도도 있잖아요. SBS도 이제 검찰이 수사 자료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조금 양상이 다르거든요. JTBC 같은 경우는 뭔가 김건희 여사가 좀 관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양상이면은 SBS는 뭐 어제 보도를 예를 들면은 검찰 측에서 보는 시각이 되게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발로 수사기관 발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 이게 한쪽에서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몰라요. 앉은 모르죠. 자리에서 추정해봤자 지금 진실에 다가가는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 다만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정말로 수사 라인에서 나온 거라면 거기에 깔리는 함의가 무엇이냐 결국 이걸 봐야 되는 예. 것인데 지금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반응만 놓고 본다면 그건 명확한 거잖아요. 이건 뭐 추정하고 말 것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도이치건에 대한 김건희 기소 어떤 당위성들을 강화해 주는 어떤 그런 뭐 지금 어떤 재료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것만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그 JTBC의 이 훌륭한 보도에 김을 빼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예. 다만 우리가 아주 근본적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상념 그리고 그 의심 이런 것에 뭐 결정적 전환을 주는 보도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더 확증해 주는 보도잖아요. 그래서 매우 가치 있으나 강화해 주는 거죠. 강화해 주고 확증해 주는 건데 제 말은 그러니까 장사미사들 시민들은 다 이미 김건희 여사의 기소가 필요하다. 특검법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어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충격을 준다거나 결정적 인식 전환을 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빨리 좀 해라. 기소를 빨리 해라. 특검법 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생각을 더 하게끔 만드는 그런 보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심증인데 물증이 없다. 오래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심증은 확실히 섰는데 그 심증을 뒷받침해 주는 물증들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다. 그렇게 뭐 이해를 하면 정황 되지 않을까? 증거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뭐 거죠. 그렇게 이해를 근데 하면. 그 동안에도 정황 증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육성까지도 나왔는데요. 사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근데 이 두 사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여기서 이제 그 추출해서 사실 우리가 한번 주제화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뭐 길게 나눌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주제화해서 한번 뽑아내야 되는 거리가 뭐냐면 취재원과 기자와의 관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이 두 사안을 공통되게 관통되는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파벳 EC의 어떤 취재원으로서 알파벳 EC와 기자와의 관계.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추정 같은 만약에 이게 수사 라인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취재원으로서 수사 라인과 기자와의 관계. 자, 이것은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공되는 정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의 담론적 성격에서 이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발제만 하고 좀 넘어가겠는데 이건 언젠가 한번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짧게 있다.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그 전자와 후자는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씨가 명태균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뉴스토마토에 제공하고 있는 어떤 이런 각종 제보들은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볼 그럼요. 땐. 그런데 후자 이 JTBC 보도는 만약에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했던 그 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죠. 즉 검찰발 기사의 문제점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종종 하는데 그럼 이 건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러니까요. 공수처에서 흘러나온 그 정보를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뭐 몇 주 전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동어반복하지는 않겠으나 저는 동등하게 모든 걸 다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그때그때의 상황과 맥락이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그때 요지를 말씀드렸었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번 건도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노기자나 아니면 더 엄격한 기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나온 건 다 문제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예단에 빠져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이야기는 이게 수사 라인에서 나온 거다라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아까 이재석 기자가 했던 피고인 측을 의미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죠. 또 다른 어디 얘기하는 그래서 겁니까? 뭐 하여간 근데 또 다른 것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그 제공되고 있는 취재원을 의미를 하는 건데 원천에서의 어떤 그 유출 경로는 수사 라인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이 보도들의 주된 취재원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김 여사 관련해서 여러 보도들이 쭉 나왔음에도 뭐 김 여사나 대통령실이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양상이 달라진 건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가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 이건 이전이랑 확실히 국면은 좀 바뀌어가고 있는 뭐 신호일 수는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JTBC 보도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폄하할 수 있는 보도는 아니라고요. 저는 전혀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전혀 아니라 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언론계에서 얘기하는 속칭 물먹은 언론사들 그죠? 취재원의 접근을 못해서 물먹고 있는 언론사들은 그러면 하여간 기보도된 내용이라도 어떻게 그런가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민 지점은 오히려 JTBC 보도가 아니라 예. 네. 이 뉴스토마토 보도나 서울의 소리 보도처럼 이른바 마이너 언론사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 보도를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나 레거시 미디어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소화하고 있느냐 이 지점인데 그건 또 별도로 논의를 해보시죠. 그렇죠. 이게 뭐 아까 말씀을 다 하셨지만은 핵심 취재원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보도인 거는 맞는 거고 한계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느냐. 지금 뭐 오마이뉴스나 또 MBC 경남이나 이런 언론사들을 보면은 공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 의혹을 따라가는 보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분석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그 명 씨가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그 연구소 여론조사 기록을 분석한다거나. 그다음에 뉴스 경남이 최초 보도를 해서 보도한 오마이뉴스 보도도 있고. 네, 그렇죠. 이 언론사가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명태균 씨가 여사한테 기사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말한 그 기사가 이런 거였다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 언론사에서 명시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의지가 있으면은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보도죠. 지금 핵심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의지.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알파와 오메가는 의지입니다. 의지. 어떤 사안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기자, 언론사도요. 의지예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도 19년 정도는 기자에 했으니까 이 정도 제가 훈계 말씀은 좀 드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모든 사안은. 예. 그게 자꾸 그러니까 그 변죽을 울리는 논리들이 자꾸 제출돼요. 예를 들면 이 사안을 우리가 보도할 수 없는 이유는 뭐 저널리즘 관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런 이유는 얼마든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궁극적인 핵심 코어는 그 사안을 바라보는 건강한 문제의식과 의지가 있느냐, 취재 의지가 있느냐 그 지점입니다. 너무 좀 공자했습니까 제가? 마무리하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다시 방심위가 뉴스에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데요. 이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했던 직원들이 신분과 얼굴을 직접 공개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좀 노지민 기자가 간략하게 상황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그 민원사주 의혹 내부 고발자 세 분이 이제 신분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이 지경규 지상파 방송팀 차장, 탁동삼 명예훼손 분쟁 조정팀 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이렇게 세 사람이었고 지난해 9월에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이른바 그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관련해서 이 인용 보도를 엄중히 조처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유사한 내용 민원이 빗발쳤고 이제 민원인 전자우편 주소 같은 것들을 좀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류일임 위원장과 사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밝히면서 이제는 당당히 신분을 밝히고 모든 조사에 응할 테니 류일임 씨도 억울하면 민원인을 가장한 가족과 지인들의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함께 조사받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 수사기관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면서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한 이런 뭐 색출이라는 비판을 받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정작 이제 류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뭔가 수사나 조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밝혔으니 류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라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발인 문제잖아요. 네. 결국 오늘 이제 그 핵심 똑같네요. 그러니까 뭐 고발인, 제보자 내지 언론사 입장에서 내부 취재원, 고발. 예. 그죠? 이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민원인에 개인정보를 이렇게 막 지금 호구 이러면 되느냐 이게 불법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 제가 그 이분들 얘기를 했으니까 그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같은 경우에 또 주장을 한 게 이번 의혹에 뭐 더불어민주당 방심위 정보기관 연루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불법 유출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물어보셨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사실 이 사안은 내부 고발이 아니면은 알려질 수가 없는 sa안이죠. 이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더라도 밖으로 세워나가려면은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요. 공무원이 이제 공직자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런 부패 행위를 수사기관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한 신고자들에 대해서 비밀 보장이나 뭐 신변보호 규정을 마련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고발을 하는 게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이런 윤리다라고 이거는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제가 하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언론인들이 실제 하는 비유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도둑을 신고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외쳤다고 그 도둑은 정작 잡지 않고 그 시끄럽게 외친 그 신고자를 지금 잡는 격이다. 제가 쓴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 이렇게 비유할 수 있고요. 최대한 양보해서 얘기하더라도요. 최소한 수사가 병행되어야죠. 이분들 주장 말 맞다나. 이분들의 어떤 그 개인정보 유출이 만약에 내부 고발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위법적 소지가 있다면 이분들을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류일임 위원장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민원사주 의혹을 정통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병행이라도 한다면 그나마 이해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왜 그건 수사를 안 하고 이것만 수사합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내부 고발자들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색출하겠다는 것이고요. 내부 고발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부 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위법적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비근한 예로 뭐 이게 이제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으나 세상을 뒤흔들었던 특종 보도 가운데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했던 그 엑스파일 보도도요. 결국 그게 뭐 감청 자료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때 논란 컸죠. 예, 이상호 기자가 선고 유예를 받았어요. 선고 유예도 유죄입니다. 예, 선고 유예를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도 본질은 뭐였습니까? 그 유력자들 사이에 그 있었던 그 대화가 갖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분들이 언론을 찾은 것도 있지만 권익위를 찾았잖아요. 예. 권익위 조치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뭐 권익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반대로 권익위가 판단도 안 하고 이걸 그대로 방심위한테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심위의 문제를 권익위에 제기했는데 권익위가 우리 판단할 수 없으니 방심위 너희가 알아서 판단을 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방심위가 뭐 자기의 오류와 과오를 스스로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권익위는 본인들의 역할을 방기한 거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명품 가방 사건도 동일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의 어떤 존재 이유를 시민들은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누가 공익신고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일반적인 직장인에 빗대면 회사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권익위로서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인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뭐 이건 뭐 근데 이거저거 따지기 전에 다른 그 어떤 기관보다 그 이 방송통신 심의위 같은 기구는 그 목숨과 같은 게 결국은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럼요. 공정성. 그렇죠. 네. 이거를 잃어버리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방송 내용에 대한 지금 심의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심의의 불공정성과 심의자에 대한 어떤 불신이 여기에 깔려버리면 이거는 아무런 그 설득력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민원사주 의혹에는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정통으로 건드리는 거죠. 오히려 방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건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뭐 착복이나 예. 금품 수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닌 방심위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을 그 의혹이 맞다면 예. 류일임 그 위원장이 저지른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고발인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 비유하면 탄핵 사유인 거예요. 이건 예. 기구의 정체성도 있지만 직원으로서 자기 정체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그 점을 좀 대통령을 고려를 비유하면 진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지금 그 우리 제작진이 잘 적어줬는데 그 MBC를 상대로 한 그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해서 과징금 3천만 원을 이제 결정했는데 그것도 지금 가처분 예. 인용됐죠. 네. 그러니까 뒤집힌 거 아닙니까? 행정법원 가가지고. 그래서 노 기자가 쓴 기사 보니까 그 MBC가 문제 제기한 행정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한 것이 지금 다 MBC 손을 몇 건이요? 19건인가? 예, 18건. 18건이 다 어제까지. MBC가 예.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방심위가 표적 제재를 한 게 지금 건건이 다 뒤집힌 거예요. 지금 법원 가서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방심위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 공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깡그리 다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그 민원 바- 사주까지도 벌어지고 바이든 날리면 같은 경우는 그 가처분 인용 방심인과 연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1심 판결하고 연결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전에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때 1심 판결이 MBC가 그땐 졌었죠. 네. 예. MC 문제 있다고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따라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가처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인용을 해줬다는 얘기는 1심 판결을 어떻게 법원 내부에서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판사 따라 다르니까. 이 문제까지 이게 연결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사실 그것도 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아, 뉴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다 잊어먹어요. 이게 한 이틀만 지나도 잊어먹어요, 사실은. 아, 참 너무 많습니다, 진짜 뉴스가. 정말 따라가기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네. 이렇게 많은 법정 제재가 나온 적도 없지만 이걸 이렇게 다 인용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방심위는 지금 내부를 돌아볼 때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언론어 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